말씀 중에 이 배당주가 지금 딴 나라 이야기처럼 네네.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신저가, 네이버도 신저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 지금은 제 생각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사요? 사는 거는 개인의 판단에 알아서 할 6만 5천 원이 깨졌어요. 그 고점 대비 이제 MDD 계산해 보니까 네. 이제 한 32%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2010년 이후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35% 정도 빠지면 저점이긴 했었어요. 고점 대비 그 정도 빠지면 저점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막 나오죠. 대표적으로 GOS 논란, 뭔가 약간 좀 발열 이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율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수율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하락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제 생각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삼성전자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팔았다라기보다도 그냥 신흥국에서 자금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작년 한 약간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매도세가 나온 게 헝다그룹 사태. 그때부터 이제 신흥국 쪽 불안해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죠. 네. 이미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 패시브 시장이 계속해서 커졌어요. 패시브가 이제 한마디로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고리즘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그런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해지니까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흥국에서 계속 파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갑자기 0.5%, 0.75% 계속해서 빅스텝 한다, 긴축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달러같이 계속 오르죠. 작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1,1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1,260원? 거의 한 1,270원까지? 그때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높아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들어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개별주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판다라기보다도 그냥 신흥국에서 자금을 뺄 때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빅스텝 한다 그러지?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그리고 매크로 환경 불안하니까 지금은 그냥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3이거든요. 이게 거의 코로나 이후로 거의 처음일 거예요. 코로나라는 2017년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3이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보통 봤을 때 한 90을 이탈하면 저점이고, 그다음에 한 100을 또 넘어서면은 보통 이제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고점이라고 보는데 이미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는, 그게 이제 주로 패시브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잖아요. 근데 당연히 가장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자금의 흐름, 매크로 관점에서 또 하나 이제 더 볼 게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다 안 좋아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데, 원래 이제 고점이 한 3,000 정도였다가 지금 2,900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3,000에서 2,700. 4,000이에요. 4,000. 4,000. 고점이 4,000이고 그 다음에 한 2,90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0% 못 미치게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런 섹터 관점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자금 이탈. 제 생각에는 GOS 논란이나 파운드리 수요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 이게 이제 크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약간 좀 넌센스지 않을까. 그러네요. 실제로 이익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파운드리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처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TSMC가 독보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TSMC는 잘하는데 삼성전자는 못하다. 이게 이제 팩트잖아요. 원래 TSMC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TSMC와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느냐가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좁힐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졌네? 라고 생각하는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탈이 발생을 하느냐? 이탈 발생하면 어디로 갈 건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 물량이 거의 30%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여길 먼저 이렇게 받아줘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또 줄 서 있는 그런 다양한 또 고객사들 있잖아요. 뭐 그걸 엔비디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군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율 안 나온다. 뭐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훼손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최첨단 공정, 뭐 5나노라든지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인텔이 이제 뭐 미국의 그런 반도체 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대대적으로 뭐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2024년은 돼야지 이제 뭐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뭐 3강 구도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일감이 줄어든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좀 내재적 요인보다는 좀 외부의 그런 환경, 아까 말씀해주신 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연준의 긴축, 네네.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또는 지수 거기서 돈을 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면은 그럼 역으로 말해서 이 환율도 좀 올라가고 이런 이제 대외 요소들이 좀 불확실성이 적어진다고 하면 사겠네요. 그럼 매수세 들어올 수 있죠. 그 환율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환에서도 이득을 얻는 거고 주가적으로도 이득을 얻는 거고. 그렇죠. 이제 신흥국을 좀 본격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휴먼 인덱스 인간 지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다루기도 하죠.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작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책 소개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그 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도발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삼성전자 투자해서 부자 될 수 없다. 이런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 책 제목은 당연히 아니고 네. 그 챕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그 1등 기업이 영원한 1등 기업이 될 수도 없고 10년 전과 지금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1위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영원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1등 주식에 뭐 몰두하지 말라 약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약간 그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96,800원 고점을 찍고 한 8만 원 한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되게 대중들 사이에서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바닥이다 내지는 뭐 너무 시장에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뭐 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서 뭐 인터뷰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보면은 다 안 좋아요 지금. 근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맞아요. 그분도 네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커뮤니티에 네네. 죄송하다고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가 보다. 커뮤니티 글을 쓸 정도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대중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바닥의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유튜브를 활용하실 때 유튜브에서 뭐 얘기하는 그런 정보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 반응을 보시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는 게 그 96,000원 고점 찍을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맞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경제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며칠을 특집으로 막 다루고 왜 그러니까 그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일면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사실 정말 바다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은 싼 건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른 투자님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 좀 네이버도 좀 여쭤볼게요. 네이버도 그리고 이어서 좀 카카오까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5월 4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그걸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예상치에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나스닥 갑자기 4% 빠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글 주가 안 좋거든요. 구글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상치 하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EU라든지 그런 쪽에서 뭔가 이제
플랫폼 내지는 구독 경제 관련돼서 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닝 미스도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너무 이윤을 독점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얘기도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본다면은 매크로 환경이 지금 나스닥 지수 안 좋잖아요. 뭐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성장주도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박해요 상당히. 이쪽에 박한데 그런 쪽이 원래 예전에도 나왔었던 이슈인데 이번에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얘기가 나오니까 더 두드러 맞는 거죠.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5월 4일 날 발표된 실적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보다는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 플랫폼 주식에 대한 뭐 시각, 글로벌 그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여기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단기, 중기 그런 관점이고 수급적인 관점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글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없는 세상에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은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악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나 네이버가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단기, 중기적으로는 그런 악재도 있고 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트리거, 확실한 트리거가 뭔가 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는 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뭐 성장주가 돌아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우려, 매크로적인 우려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빅스텝으로 막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린 다음에 이제는 좀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또 그때는 또 분위기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올랐던 뭐 가치주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눌려 있었던 성장주도 막 반등한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주식이 심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드는 생각이, 정말로 그 카카오 네이버 작년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그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을 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나쁠 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면도 참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사실. 남들이 막 나쁘고 욕하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사긴 사야 돼요. 좋다라고 할 때는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빵은 안 되고 분할로. 네, 그렇게. 혹시 그 달투님은 암호화폐도 좀 투자하세요?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어요. 네. 네, 투자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고. 뭐 자산의 한 10%? 10%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네, 최근에 안 좋아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10% 미만으로 했는데 더 많이 줄었어요. 암호화폐는 안 좋아져요. 좀 알트도 담으셨나 봐요. 네? 알트도 좀 담고 있고. 네. 대장도 담고 있고. 그러면은 달투님이 보실 때 그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뭐 소액 정도는 암호화폐를 좀 가져가도 괜찮다고는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에 좀 다르긴 한데 자기가 약간 좀 자산 배분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담아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담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 뭐 인베스터라고 해서 정말 뭐 특정 될 만한 그런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2017년, 18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2019년을 지나고 2020년에 와서는 이제 약간 좀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약간 소형 성장주들 모여 있는 거랑 거의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약간 주가 흐름이라든지 시세 흐름 자체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2020년부터 2020년이냐 2019년인가 그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지라고 비트코인 펀드 운영하는 마이클 세일러. 네, 맞아요. 그쪽에서 이제 그분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비트코인 막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사시더라고요. 그냥 뭐 CB 이런 거 다 BW 발행해서 투자 자금 모은 다음에 바로 투자를 해요. 물론 이제 그때 대비로 많이 올랐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기관독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이미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제 계정을 보면 기관 계정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커플링이 아니고 약간 독립적인 자산이었고, 오히려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느 국가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약간 대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소형 성장주 기술주랑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상관계수를 감안을 해서 뭐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별적인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4년마다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2020년에 한번 있었고 2024년에 또 한번 발생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랑 감안을 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혹시 그 막 비트코인만 좀 국한해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막 0으로 되고 막 진짜 아예 자산 가치가 없어지고 이렇게는 혹시 보시나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전 투자 안 했겠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게 될 거면 이미 예전에 그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그렇구나.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막 급락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그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뭐 고점대에 97% 하락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럴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왜냐면 이제 그것들만의 또 효용 가치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 사태에서도 보면 네. 비트코인이 큰 역할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는 그 정도에 한해서 소액 투자하는 거, 그런 관점은 괜찮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약간 그쵸. 투자자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주식을 가져간다라기보다도 약간 상환 계수는 비슷하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만의 한 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자기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 뭐 대신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뭐 NFT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사용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푸사라고 해서 네, 뭐 이상한 그냥 뭐 픽셀 그런 걸로 해서 막 좀 거래되고 약간 그런 거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도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SK도 막 들어오고. 그렇죠. 네, 요즘에 보면 기아, 현대도 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만의 제품을 에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NFT로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예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한마디로 뭐 농구 카드라든지 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우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개념일 수 있고, 약간 사실 이걸 어디다 써? 근데 약간 소장 가치가 나름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있긴 있었죠. 뭐 수집이라든지 그런 뭐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런 가상의 세계, 뭐 온라인의 세계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이를테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은 블록체인이란 인프라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NFT가 어느 쪽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뭐 이를테면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푸사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말이 되냐, 뭐 사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의 사용 가치가 이 블록체인 인프라 기반의 그런 가상 세계에서 많이 쓰인다. 뭐 대표적으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규제 이런 부분만 풀이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들어왔을 때 뭐 이거 인터넷 그냥 뭐 메일 보내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다양하게 퍼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PFP 같은 게 뭐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그거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사실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뭐 막말로 입장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좀 암호화폐라고 해서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용어가 크립토 커런시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화폐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화폐까지는 아니다. 근데 왜냐면은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은 왜 들고 있어? 당연히 오를 거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화폐가 왜 올라요?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자산이라.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아직 뭐 비트코인으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어디 조금 소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뭐 없잖아요. 저는 코인으로 뭐 사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그 다날에서 발행한 페이코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다양하게 직접 다 해보시네요. 왜냐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알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피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그런 다양한 그런 가맹점과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런 이벤트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편의점에서 50% DC를 해줘요. 이걸로 결제를 하면. 그러니까 사용을 해봤던 거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시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한동안 안 열어도 보다가 딱 열어봤는데 2배 오르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그럼 결제를 쓸 거냐 안 쓰죠. 왜냐하면 시세가 맨날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딱히 뭐 장점, 왜냐하면 지금도 핸드폰으로 다 결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할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결제를 해본 거긴 한데 나머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좀 더 생태계가 더 퍼지고 그런 게 좀 있으면 또 모를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던 거.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이걸 화폐로 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뭐 투자 수단이나 그런 자산의 개념이지. 이거를 송금 수단할 땐 되게 좋잖아요. 수수료. 그렇긴 하죠. 그런 식으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같이 약간 이 말하면 또 약간 뭐라고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저장 수단. 그쪽. 그러니까 현금으로 뭔가 한다라기보다도 사실 저장할 수 있는 자산이긴 한데 송금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 달란트 투자님 이렇게 해서 정말 주식 시황부터 해서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 그리고 배당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암호화폐까지 정말 이렇게 쉴 틈 없이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못 하신 말씀,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제 짧은 식견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뭐 당연히 뭐 제 말만 듣고 투자는 안 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100%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라서 투자도 100%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투자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의미 있게 딱 마음에 와닿던 글귀가 뭐냐면은 99%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가 99%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선택을 했을 때 1%의 블랙스완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너의 전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엔 100%는 없습니다. 뭐 인과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100%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1%라도 내가 뭔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모든 자산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베팅을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이제 막 남들이 막 관심 없고 안 좋다 그러고 욕하고 그런 투자 대상일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때 사는 게 또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 정보 이런 것도 잘 보시지만은 그런 댓글의 반응도 잘 보셔라.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좋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 투자와 휴먼 인덱스. 네. 또 말씀해 주신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저도 좀 그런 게 이전에는 되게 약간 투자가 몇몇 종목이나 어떤 자산에 되게 몰빵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이런 변동성을 좀 겪고 힘든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이게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 좀 안정적으로 꾸릴 필요가 있구나 하면서 그 자산 배분을 책에서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더 깊이 아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달란트 투자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달란트 투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